영국의 BBC 서울 특파원인 로라 비커라는 기자가 본인의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너무 왜곡했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트위터로 항의를 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분이 18일 날 또 18일이네요. 네. 트위터에 친애하는 한국 언론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이 내용이요.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때를 돌아가 보면 참여정부 때 외신을 인용해서 참여정부 흔들기가 엄청 심해서요. 그렇죠. 당시에 민원연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특별히 외신 모니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네. 연합뉴스 등이 트럼프의 말을 오역해서 일부러 네. 분위기 이상하게 조성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는 민원연이 외신을 따로 모니터하고 막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다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절없이 참여정부가 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외신으로 흔드는 게 허용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북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민주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영어를 엄청 잘하시겠죠. 북미에 오래 사신 교포들이. 네, 그래서 기자보다 더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외신이 잘못 보도된 것을 그냥 그날 보시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또 우리의 정의로운 SNS 용사들께서 적절하게 또 잘 가공해서 퍼나르세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바뀝니다. 비커 기자가 지난 10일에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21세기의 정치 도박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지금 북미 관계가 급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 우익 역사가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또 문 대통령을 두고 누군가 외교 천재라고 말한 것도 인용했다며 제발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을 잘 풀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교 천재는 사실인데 이것도 뭐 인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BBC를 인용한 건데 BBC의 기자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BBC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문제가 되면 뭐 그래도 당신들이 그 전문가와 입장이 같으니까 인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BBC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다. 혹은 문재인이 외교 천재다라고 규정한 거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건 다른 거죠. 무게감이.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일 뿐인 것이고 네. 이 보수 매체가 어디일까요? 조중동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참. 자, 어쨌건 간에 그 비커 기자가 그전에도 한번 유명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신정 기자회견할 때 네. 이렇게 썼어요. 트위터에. 문 대통령은 열린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모든 질문에 답하는데 1시간이나 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문팬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되게 그렇죠. 우리하고 달라요. 맞아요. 네. 우리는 그냥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주 객관적인 어투로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들 잘 좀 하십시오. 우리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외신도 바로 똑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SNS 시대가 돼서 악의적으로 이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 외신을 잘못 보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경우는요. 출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외신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 외신에 가보면 없어. 네.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악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명박 씨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검찰에서 밝혔으니까 나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현직 판사의 말이 인용되고 있는데 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범행 자백인가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전략상 이것은 미스다.
미스인데요. 그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면 뭐 그러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다. 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직 판사가 말한 것도 과거에는 뭐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호중, 정우현, 이영복, 정호성, 진경준 등 영장 심사 포기자는 예외 없이 구속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증거와 증언으로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MB가 했죠.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피할 길이 없고요. 특히 지난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딱 두 가지 빼고는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혐의를 67억하고 그 1억하고. 네, 예. 10만 달러. 네, 그러다 보니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는 구속은 피할 길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건 이명박 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뭐 이런 거고. 그래도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네. 귀찮다 이거지 뭐. 나가나 안 나가나 구속인데 뭐 테니스는 하루 더 치지 뭐 이런 건가요? 네, 똑같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그 속내는 이명박 MB 쪽에서 내건 그 문건 있잖아요. 발표문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치 재판이고 짜맞추기 수사고 그러니까. 예, 애초에 이명박 죽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예.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씨가 지금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배경에는 혹시나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나가면 결국에는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구속해라고 하면 이명박 씨가 이제 구속돼서 구치소로 가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 이명박 씨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 구속영장에는 체포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지난번에 정봉주 의원 들어갈 때 26일까지 들어와라 어디로 이렇게 적시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그렇게 것 하겠네요. 같은데요. 네, 근데 네. 그때 안 들어오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26일이어가지고 그게 12월 2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25일이라 예, 지나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완강히 저항하다가 체포당했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인 감정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논리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확신범이 돼요. 거짓말이 확신범이 된다고. 심리학적으로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기면 국민들이 내 마음 알아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일종의 이제 정치 게임을 시작하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딱 그러다가 바로 체포된 사람이 전두환이었죠. 네. 그리고 박근혜는 실질 심사 받으러 나갔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한 번 더 말하자면 경상도 말로 욕받다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더 욕을 본 듯한 그런 정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로 MB는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만한 개고생이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 핵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구속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네. 의견을 전달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속 안 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박상기 장관이 구속을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속과 구속되지 않는 어떤 경우의 수를 묻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검찰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MB는 그 많은 혐의들 아까 말한 18개 혐의들 중에 하나만으로도 구속감인데 네. 더군다나 박근혜가 지금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멸당할 정도의 이 상황에 박근혜 죄보다 MB 죄가 더 크다. 그러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명박은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표현이 그거예요. 국격과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격과 대외 이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세계 보기 부끄럽다.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한 거고 그에 대하여 문무일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팀 관계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이 정도의 죄질이 무거운 사건은 구속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소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MB의 측근들이 다수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범행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 시스템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제 그 지방선거의 이 MB 구속 여부가 어떻게 작용할까를 많이 묻고 사람들이 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당이나 정치권이 그 어떤 큰 정치적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두고 정무적으로 법과 원칙 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제 끝내자.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나면 그게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사후에 수습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지는 게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한다거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정무적 판단의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압박한다거나 이게 권력 남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 씨가 검찰 출석할 때 했던 뭐 그 마지막 끝말과도 사실 유관한데 이명박 씨는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제목 하나만으로도 구속감인데 18가지라고 하셨는데 분류하기로는 20가지가 넘기도 하고요. 네. 검찰이 이거를 몇 가지 제목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언론에 네. 지금 발표된 것만 그렇고. 이명박이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은 것 중에서도 언론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검찰이 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일종의 범죄의 화수분 같은 분이세요. 계속 끄집어내면 계속 나오는 그런 분. 기억하세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검찰 내에서 나왔던 말이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수사 검사들이 한탄했다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찰 간부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 중에요. 그 스님한테 예. 능인선원 주지스님한테 3억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보면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계에서도 다 냈으니까 요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그 부분을 파야죠. 그래서 검찰이 얘기한 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혹시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은 그 기독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캠프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다 냈으니까 불교도 내, 걷어.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실망스러운 건 예전에 온로비 사건이라 그래갖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어요. 있었죠. 언론에 의해서 그 대기업 회장 일가의 외화 밀반출 사건이 온로비 사건으로 화해서 사람들은 대기업의 원화 해외 밀반출 사건은 까먹은. 그렇죠. 그거는 의제를 A에서 B로 바꾼 전형적인 의제 물타기의 전형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팔성의 패션 로비. MB한테는요, 뭐 양복 4벌인가 5벌. MB 사이들한테도 고가의 양복. 김윤영 여사한테는 그 명품 가방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돈 넣어주고 이런 게 2차례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고 보면 진짜 일선 검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하고 경선할 때 너무 치열해가지고 네. 거기서 쏟아낸 말들 중에 이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BBK가 어떻다고요?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는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거짓말을 너무 당당하게 상대방이 당신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찔리니까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편들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은 당신 비자금 있지, 뭐 딴 여자 만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추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거치다 보면서 대통령이 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로 이 사람은 도덕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대통령이 되면 뭐 받을 수 있는 거지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당선 축하금도 뇌물인데 당선 축하금이 DJ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버린. 거절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권력 있잖아요. 그 권한이 5년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거.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잖아요. 권력 위임된 권한의 행사. 그래서 이게 공적인 권력인데
이 공적인 권력을 사적 사익 추구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공익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주고받고. 아까 좀 전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측에서 이명박이라고 안 쓰고요. 소심하게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는데 오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다. 이명박 죽이기니까 이제 사형시켜야겠네요.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뻔한 답이긴 하지만 법정 공방을 하겠다는 이 부분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법리를 다툴 때 다스 소유 문제 있잖아요. 그건 형식적 법논리로 따지면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이 지리한 법정 공방을 예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 씨가 자기 측근들한테 그랬대요. 2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년 후라는 게 무슨 소리까? 일반적으로 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최종 심까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거든요. 2년 후에 자기 무죄 받아 나오겠다 이런. 근데 무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돈은 생기는 건가요? 그리하여 검찰이 우리가 수개월 동안 질문했던 최근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었던 질문에 아예 영장 청구서에 다스는 이명박 씨 거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적시를 했다라고. 네. 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10여 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특검까지 해가면서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10년 만에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금 조달, 두 번째가 의사 결정, 그 다음에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 요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댔느냐, 돈을 내고 나서 사장 누구 해, 뭐 해, 이렇게 인사나 뭐 방향 뭐 이런 거 결정하는 거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회사 운영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데 그 주요 결정을 누가 해왔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다 했다. 이렇게 검찰이 본다는 거죠. 그게 있었다 그러더만요.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명박이 퇴임 후에 다스를 본인 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껏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포 빌딩에서 나온 문건들이 전부 다 스모킹건이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상은 이명박이 갖고 있는 범죄를 자기 스스로 다 모아준 꼴이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좀 아까 얘기한 소위 그 다스 지분 있잖아요. 그 이상은 회장의 47.26%,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의 23.6%, 청계재단 5.03%, 이전 대통령 후원 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4.2%. 이게 전부 이제 이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창고에서 나온 문건의 제목이 PPP네요. 포스트 프레지던트 플랜. 퇴임 이후의 계획 이런 계획이네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전 대통령 퇴임 이후 다스 차명 지분을 회수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잠겨 있다. 그럼 이게 또 조작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자락을 깔아놨죠. 이 대통령이. 이런 서류가 나온 건 다 조작이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검찰에 가서 불었던 건 다 자기가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이상은이든 권영미든 김창대든 자기 지분이라고 우기면 돼. 그쵸. 우겨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다스 아니어도 감옥에서 평생 썩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기면 돼.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시영이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감금된 거 아시죠, 최근에? 네, 그것도 너무 너무 웃겨요.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를 다 그냥 국민 전체를 바보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과 국민과 검찰과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셀프 강등이죠. 그게 소 읽고 영양간 결치는 거잖아요. 이미 알몸을 봐버렸는데 옷 입는다고 그게 사진으로 안 남아있냐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고민해봤거든요. 네. 무슨 공방이 갔을 때 우리 아들 지금 평사원이잖아라고 우길 만한 뭔가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고. 네, 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꽁이라는 새 있잖아요.
꽁이 좀 두뇌가 좀 떨어지는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쫓아오면 최종적으로 머리만 숨긴대요.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딱 그 꼴이고 최근에 곰은 귀엽기나 하지. 그 이시영 씨가 관련이 있다는 무슨 뭐 탤런트 분이 연예계 은퇴? 우리가 그걸 다룬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게 김무성 사위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탤런트 뭐 누군지 아시죠? 네. 뭐 말할 필요 없고 다 아시는 네. 분들인데 네. 뭐 그분이 그러니까 전개해가지고 연예계. 전개네. 어떻게 보면 전개네. 네. 근데 이시영 씨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어떤 상황들에 비추었을 때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또 재밌는 의혹도 있고 그런데 그거 저는 믿지는 않고 어쨌건 간에 이시영은 이제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됐는데 만약에 이동영이라든지 이상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심해가지고 완전 변심해서 네 아버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냥 콩쥐와 파치처럼 이시영 아예 퇴사시키고 그리고 집은 다 가져가도 할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그렇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입장에서는 네. 검찰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한테 재산이 오려면 이시영은 검찰이 다스간 이명박과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강남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잖아요. 김재정 아들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면서 논았다 이렇게. 그때 특검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럼 누구야? 김재정이네 뭐 이렇게. 2007년까지 네. 그 대선이 이제 한참 대선전 하던 때 아닙니까? 2007년까지 이 10년 동안 이 김윤옥 씨가 이제 다스의 법인카드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카드 쓰지 마 해서 딱 그 상황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까지가 다스를 차명으로 갖고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건 뭐 대충 다 아는 상황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박근혜 때 자기 걸로 돌리려는 계획. 근데 그냥은 못 돌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납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박근혜 때 그걸 못한 거죠. 박근혜와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책이 잡힐까 봐. 어차피 사정당국에서는 다 그게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기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설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그때 이명박 MB가 무리하게 다스 지분을 진짜 실소유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다면 그게 박근혜한테 꼬투리를 잡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박근혜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 주진우가 손잡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영포 빌딩은 박근혜 정권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한 5년까지 4년 정도 보관을 해온 거거든요. 네, 거기에 자료를. 네. 노무현 대통령 괴롭히던 바로 국가기록물들 아니에요, 그게. 네. 창고에 몇 년 동안 박아두고 있으면은 그 자료에 대한 또 딱히 그렇게 옮길 만한 공간도 확보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계속 그 취재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옮기지 못하고 설마 이걸 누가 털어가? 하고 있는데 그냥 측근 중에 누군가가 가서 검찰에서 불어버린 거죠. 네. 영포 그래서 빌딩 지하에 털이 다 있다. 그래서 영포 빌딩 지하가 털리는 상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명박이 구속이 되는 순간 우리가 전혀 몰랐던 뭐 이런 것까지 했어 싶은 것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받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걸 뭐 현찰로 다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쓰고 가장 많이 썼다는 게 이제 기자들한테 한 달 보통 한 달에 4,500만 4천만 원. 그렇게 술 샀다 그러는데 그 현찰들을 받은 거는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 산을 파고 거기에 현찰로 막 비닐로 넣어서 묶어놓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금고? 집 금고. 집이나 영포 빌딩 지하를 또 파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삽으로 다시 파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문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영화에서. 꺼냈어야 되니까. 영화 보면 지하로 막 가면 버튼을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럼 거기에 금부치들이 막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러부터 현금이 쫙 그런 거요? 이명박 집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네. 그렇잖아요. 범죄 원상일 텐데. 네.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얼만큼 꼼꼼히 숨겼느냐일 테고 분명히 숨겨봤자 네. 어디다 숨기겠어요 이제. 지금 10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 숨길 수 있는 건 숨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 숨기지 그 돈을 갖고 나가면 CCTV 다 찍히고 어쨌든 지난 10개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어떤 기자가 어디서 취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조금씩 옮겼을까요? 가루로 만들어서 아니면
무슨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근데 막 그런 거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궁금해. 예, 궁금해요. 버튼 딱 누르는데 쫙 열리고. 근데 그게 MB 집이라면. 희대의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런 걸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 있잖아요. 집 수리하는데 지금 자태 수리하는데 40억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34억의 빚을 진 거잖아요. 집 수리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어요. 참. 비밀의 집. 김윤옥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명품백을 받은 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 그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이팔성이 줬다는 백 2개 있잖아요. 그 백 2개 하나는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돈 액수도 1억 3억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그 명품백 2개와 지금 나오는 이 명품백은 별개입니다. 명품백이 이 양반은 뭐 보통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고 다니는 있죠. 그거 아주 일반적인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비싼 거. 주로 이제 에르메스 같은 거. 그리고 사위가 사줬다는 노란 백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등장했었어요. 의원님 백은 뭐예요? 궁금해요. 저요? 나 어디 갔지? 어디다 놨지? 차 안에 있나 보네요. 우리 딸이 사다 줬어요. 구리 시장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들면 다 명품인 줄 알아요. 솔직히 명품백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가요,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방을 샀어요. 2만 원을 주고. 그런데 그게 명품백이었어요. 다스. 다스? 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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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명품 아닌가요? 그래갖고 그 2만 원짜리였어요. 의원님이 보기에 명품, 김윤옥이 보기에는 중저가 상품. 아니요, 그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중저가잖아요. 그래서 저가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10,000원 주고 샀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냥 보니까 들기가 편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제가 이렇게 19대 국회 때 국회에 나갔는데 갑자기 그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달려오더니 의원님 명품백 사셨네요. 그래.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언론이 의원님이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샀다 그러면 그게 안 통할 거니까 그걸 들지 말래요. 아니 뭐 닥스가 무슨 아이고. 닥스는 명품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명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쨌건 그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하나 나온 거죠. 지금 경천 동지할 하나가 명품백에 3만 달러 들어있었다. 예. 그래갖고 각서 나왔다. 지금 그거 하나 나온 거죠. 이야기는 서울신문하고 뭐 JTBC 등의 보도로 웬만큼 다 나갔고요. 네. 우리 뉴스로도 내보내서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자기는 여기저기서 돈 받잖아요. 근데 흔적이 안 남게 받는 방법이 있나 보죠. 근데 철없이 김윤옥 여사가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거를 외국에 있는 교포 언론사가 취재하겠다고 보도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정두원 이런 사람들이 무마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는 뭡니까? 2,800만 원인가 받고 기사 쓸라다 안 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관련돼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서울신문 인터뷰한 거를 봤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하면서 이제 와서 뭐 후회하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해요. 후회가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 사람 네.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네.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와서 뭐 교포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미시 USA처럼 정의롭고 건전하신 분도 있지만 교포 중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희 시대에 건너가서 굉장히 이명박근혜스러운 분들도 꽤 있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자기들 보수 우파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선물 공세하고 이권 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이번에요. 이시영 씨 6억 4천만 원 강남 아파트 전세금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밝혀진 걸까요? 그게 추측이 많았어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다. 이상은이 준 거다. 막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팔성한테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팔성이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고요. 그 5억 원이 시영 씨의 전세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근데 이상한 건요. 왜 꼭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냐고 6억 4천만 원을 돈도 많으면서 다 기부해서
다 기부해서 나는 돈이 없어. 아니 67억을 형이 빌려주는데 그 형한테 조카 전세자금 달라고 하면 되지. 67억은 빌린 건 맞는데 이자는 안 준 게 맞다. 뭐 이런 식이고. 아우, 지금 뭐 이상주가 283한테 돈 받은 게 총 22억이고요. 네. 그 중에 5억 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네. 돈은 수표여가지고 그 이시영의 아파트 전세금을 얻는데 쓰였다. 뭐 이렇게 드러난 상황인데 네. 이거 보면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쌓아둔 돈은 꺼내기가 싫어요. 왜냐면 계속 돈이 들어오거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때 급한 대로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다 기부해가지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변호사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가요.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가죠. 변호사비가 지난번에 그 유영아가 30억 박근혜한테 받은 게 뭐 변호사비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변호사비 쪼로 뭐 이렇게. 그럼 변호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면 아들 전세자금 할 때도 6억 4천만 원인데 5억을 이팔성한테 받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비를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보유 재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차명 재산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딘가 있다니까요. 땅속 파보면 수십억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숨어 있는 걸 가져오건 영화 같은 비밀 금고에서 돈을 가져오건 적어도 10억, 20억이 만약에 어디서 났다. 그러면 출처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있었죠. 그게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 변호사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예상 해봤거든요. 김백준이네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네. 강훈 같은 지금 현재 이명박 변호사들이 조만간 이명박 욕하면서 변호사 안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너무 변호사비 짜게 줘서. 그 스타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산이 없다는 건 또 추징금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순식간에 뭐가 나오면 또 어디서 났냐 할 거고 이명박 출두할 때 자택이 왔던 자들이야 사실 쭉정이들이어서 이명박한테 기시억을 빌려줄 만한 능력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없는 거 맞네요. 지금 보니까 없네요. 예. 어쨌건 변호사님들도 조만간 김백준, 김희준 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김백준 씨가 지금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비슷한 이유랍니다. 퇴임하고 정말 안 챙겼대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격이 그래요. 왜 그건 낙검수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개고기를 먹는데 자기 것만 시켜 먹더라. 우리 의원님은 수행 이주영 실장하고 음식을 똑같이 먹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거 이명박 같은 스러우시네요 지금. 선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네. 의원님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여기저기 방송 나가시잖아요. 네. 이미 이제 정계로 어떤 이유가 됐건 복귀하시지 않으면 종편 시사평론가계에서 얼쑤 탑에 오르게 생겼는데 돈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명박 같은 말씀하시네요 지금.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일단 정치인은 일반 출연자의 출연료의 반밖에 못. 그리고 현역은 그나마 출연료도 안 줍니다. 네. 저는 이제 원외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저보고 모닝 탄다고 뭐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타는 거고요. 인정. 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일 때도 모닝 탄 이유가 후원회 안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월급으로 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뭘 비싼 거 먹어봐야 밥에다가 김치 얹어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이주영 실장뿐만 아니라 뭐 모두가 같이 먹죠. 같은 내용을. 웃기려고 말씀드렸는데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았죠. 아니 왜냐면은 배고파서 그런 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요새 이해하게 된 거는 사법고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새. 재판을 한 2년 받다 보니 나 판검사 되고 싶어요. 늦었어요. 제발. 연령 제한 있죠. 그리고 이제 로스쿨도 나이 제한 있나요? 최민희 의원 모 노스쿨 지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떨어졌다 그러면 너무 창피하겠죠. 네.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백이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니까 어떤 경우는 그 백 안에 돈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공방도 있고요. 이제 보도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 땐 있었는데 올 때 없었던 거죠. 기자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그렇게 돈 긁어모을 그 시점에 김윤옥 씨한테 백 하나가 오면 그게 선물로 보이겠어요? 백을 가득 채워줘야지 뭔가로.
그 3억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돌려줄 때 보니까 빈 백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다투어야 되는 사안이죠. 근데요, 이명박 박근혜 효과가 있어요. 1억 원 네. 정도는 돈 같지가 돈 같지가 않죠. 않죠. 그냥 아이고 검소하신 분이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면 한편으로 참 어떤 면에선 막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돈 나오는 또드락방망이 같지 않아요?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명품백이 딱 들어와서 열어보면 안에 1억이 들고 또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명품백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3억이 들고 돈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쓰고 싶어져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안 쓰고 냅두고 그러면서 계속 낭비 사치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되는구나. 근데 지금 45억을 지금 MB가 그 뇌물 받은 거 밝혀진 것만 110억이고요. 가방 하나에 3억, 1억 막 이러니까 45억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돈이에요. 그렇죠. 다스가요. 규모가 거의 10조 원짜리 회사예요. 네. 연 매출이 2조라며. 네, 이시영은 지금 검찰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 감옥에 썩으실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 핵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구속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네. 의견을 전달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속 안 하는 방법이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박상기 장관이 구속을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속과 구속되지 않는 어떤 경우의 수를 묻는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검찰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MB는 그 많은 혐의들 아까 말한 18개 혐의들 중에 하나만으로도 구속감인데 네. 더군다나 박근혜가 지금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멸당할 정도의 이 상황의 박근혜 죄보다 MB 죄가 더 크다. 그러니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명박은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표현이 그거예요. 국격과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격과 대외 이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세계 보기 부끄럽다.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한 거고 그에 대하여 문무일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팀 관계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이 정도의 죄질이 무거운 사건은 구속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소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MB의 측근들이 다수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범행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 시스템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제 그 지방선거의 이 MB 구속 여부가 어떻게 작용할까를 많이 묻고 사람들이 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당이나 정치권이 그 어떤 큰 정치적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두고 정무적으로 법과 원칙 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제 끝내자.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나면 그게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사후에 수습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지는 게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법과 원칙보다 우선시한다거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정무적 판단의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압박한다거나 이게 권력 남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 씨가 검찰 출석할 때 했던 뭐 그 마지막 끝말과도 사실 유관한데 이명박 씨는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제목 하나만으로도 구속감인데 18가지라고 하셨는데 분류하기로는 20가지 넘기도 하고요. 네. 검찰이 이거를 몇 가지 제목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언론에 네. 지금 발표된 것만 그렇고. 이명박이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은 것 중에서도 언론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가 있고요. 네. 지금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검찰이 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일종의 범죄의 화수분 같은 분이세요. 계속 끄집어내면 계속 나오는 그런 분. 기억하세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검찰 내에서 나왔던 말이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수사 검사들이 한탄했다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검찰 간부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 중에요. 그 스님한테 예. 능인선언 주지스님한테 3억 원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앞에 보면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계에서도 다 냈으니까 요 표현이 있어요. 아이고. 그 부분을 파야죠. 그래서 검찰이 얘기한 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혹시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은 그 기독교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캠프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다 냈으니까 불교도 내, 걷어.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또 하나 또 더 실망스러운 건 예전에 온로비 사건이라 그래갖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어요. 있었죠. 언론에 의해서 그 대기업 회장 일가의 외화 밀반출 사건이 온로비 사건으로 화해서 사람들은 대기업의 원화 해외 밀반출 사건은 까먹은. 그렇죠. 그거는 의제를 A에서 B로 바꾼 전형적인 의제 물타기의 전형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팔성의 패션 로비. MB한테는요, 뭐 양복 4벌인가 5벌. MB 사위들한테도 고가의 양복. 김윤영 여사한테는 그 명품 가방을 주면서 거기에 이제 돈 넣어주고 이런 게 2차례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고 보면 진짜 일선 검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하고 경선할 때 너무 치열해가지고 네. 거기서 쏟아낸 말들 중에 이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증거와 증언으로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MB가 했죠. 했는데 이래도 저래도 피할 길이 없고요. 특히 지난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딱 2가지 빼고는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혐의를. 67억하고 그 1억하고. 네, 예. 10만 달러. 네, 그러다 보니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는 구속은 피할 길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건 이명박 씨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뭐 이런 거고. 그래도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네. 귀찮다 이거지 뭐. 나가나 안 나가나 구속인데 뭐 테니스는 하루 더 치지 뭐 이런 건가요? 네, 똑같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그 속내는 이명박 MB 쪽에서 내건 그 문건 있잖아요. 발표문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치 재판이고 짜맞추기 수사고 그러니까요. 예, 애초에 이명박 죽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예. 그래서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명박 씨가 지금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배경에는 혹시나 영장 실질 심사를 안 나가면 결국에는 법원이 내린 판결대로 구속해라고 하면 이명박 씨가 이제 구속돼서 구치소로 가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 이명박 씨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속영장에는 체포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지난번에 정봉주 의원 들어갈 때 26일까지 들어와라 어디로 이렇게 적시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그렇게 것 하겠네요. 같은데요. 네, 근데 네. 그때 안 들어오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26일이어가지고 그게 12월 2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25일이라 네, 지나고 와라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완강히 저항하다가 체포당했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인 감정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논리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확신범이 돼요. 거짓말이 확신범이 된다고. 심리학적으로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생기면 국민들이 내 마음 알아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일종의 이제 정치 게임을 시작하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딱 그러다가 바로 체포된 사람이 전두환이었죠. 네. 그리고 박근혜는 실질 심사 받으러 나갔었죠.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한 번 더 말하자면 경상도 말로 욕받다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더 욕을 본 듯한 그런 정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로 MB는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만한 개고생이다. 자, 알겠습니다. 영국의 BBC 서울특파원인 로라 비커라는 기자가 본인의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너무 왜곡했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트위터로 항의를 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분이 18일 날 또 18일이네요. 네. 트위터에 친애하는 한국 언론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말 이 내용이요.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때를 돌아가 보면 참여정부 때 외신을 인용해서 참여정부 흔들기가 엄청 심해서요. 그렇죠. 당시에 민원연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특별히 외신 모니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네. 연합뉴스 등이 트럼프의 말을 오역해서 일부러 네. 분위기 이상하게 조성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는 민원연이 외신을 따로 모니터하고 막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다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속절없이 참여정부가 당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외신으로 흔드는 게 허용되질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북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민주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영어를 엄청 잘하시겠죠. 북미에 오래 사신 교포들이. 예, 그래서 기자보다 더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 외신이 잘못 보도된 것을 그냥 그날 보시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또 우리의 정의로운 SNS 용사들께서 적절하게 또 잘 가공해서 퍼나르세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바뀝니다. 비커 기자가 지난 10일에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21세기의 정치 도박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지금 북미 관계가 급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 우익 역사가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또 문 대통령을 두고 누군가 외교 천재라고 말한 것도 인용했다며 제발 내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을 잘 풀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 천재는 사실인데 이것도 뭐 인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BBC를 인용한 건데 BBC의 기자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렇게 전했을 뿐인데 BBC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오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문제가 되면 뭐 그래도 당신들이 그 전문가와 입장이 같으니까 인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BBC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다. 혹은 문재인이 외교 천재다라고 규정한 거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건 다른 거죠. 무게감이. 거죠.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일 뿐인 것이고 네. 이 보수 매체가 어디일까요? 조중동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참. 자, 어쨌건 간에 그 비커 기자가 그전에도 한번 유명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신정 기자회견할 때 네. 이렇게 썼어요. 트위터에. 문 대통령은 열린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모든 질문에 답하는데 1시간이나 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네. 일종의 문팬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되게 그렇죠. 우리하고 달라요. 맞아요. 네. 우리는 그냥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주 객관적인 어투로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들 잘 좀 하십시오. 우리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외신도 바로 똑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SNS 시대가 돼서 악의적으로 이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 외신을 잘못 보도를 하게 되면 또 어떤 경우는요. 출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외신이 보도했다고 하는데 그 외신에 가보면 없어. 네.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악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명박 씨 지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검찰에서 밝혔으니까 나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현직 판사의 말이 인용되고 있는데 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면 범행 자백인가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전략상 이것은 미스다. 미스인데요. 그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면 뭐 그러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다. 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직 판사가 말한 것도 과거에는 뭐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호중, 정우현, 이영복, 정호성, 진경준 등 영장 심사 포기자는 예외 없이 구속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석될 것 같아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